2026년 1월 베트남 하이퐁 항구에서 거대한 컨테이너 수십 개가 배에 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삼성의 최첨단 생산 설비가 가득했습니다. 30만 명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고 1200개 기업이 연쇄 도산했으며 한때 아시아에 떠오르는 별이라 불리던 나라는 유령 도시로 변해버렸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이 사태를 숨기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그들이 절대 공개하지 않는 비밀을 폭로하려 합니다. 삼성이 대단하다고요? 베트남이 키워준 겁니다. 우리가 값싼 노동력과 세금 혜택을 제공했죠. 삼성은 그저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삼성 없이도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불과 2년 전 베트남 관료들이 제게 당당하게 했던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베트남 경제는 심정지 상태에 빠졌을까요? 삼성은 도대체 어떤 비밀 카드를 숨기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베트남은 왜 그 비밀을 끝까지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홍콩 소재 글로벌 투자은행에서 아시아 신흥시장을 분석하는 수석 애널리스트 마이클 첸입니다. 20년간 이 업계에서 일하며 베트남 경제를 누구보다 강력하게 추천했던 사람이죠. 오늘 저는 베트남이 감추고 싶어하는 그 비밀의 전말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2010년 3월이었습니다. 저는 하노이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죠. 당시 저는 홍콩에서 신흥시장 투자 분석을 막 시작한 주니어 애널리스트였습니다. 상사가 제게 미션을 줬어요. 베트남에 가서 직접 보고 오라고요. 삼성이 그곳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는데 우리 고객들도 따라가야 하는지 판단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베트남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가난한 공산국가라는 정도만 알고 있었죠. 1인당 국민소득이 $1000도 안 되는 나라였습니다. 농업과 수산업에 의존하는 전형적인 개발도상국이었고 제조업 기반은 사실상 전무했습니다. 그런 나라에 삼성이 왜 투자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노이 공항에 내렸을 때 첫인상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오토바이가 도로를 가득 메우고 있었고 신호등은 있으나 많아였으며 먼지와 매연이 뒤섞인 공기가 숨을 막히게 했습니다. 솔직히 이런 곳에서 첨단 전자제품을 만들 수 있을까 의심이 들었죠. 하지만 제 생각은 그날 저녁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베트남 경제부 고위 관료와의 만찬 자리였어요. 하노이 시내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열린 비공식 모임이었죠. 그 자리에는 외국계 투자은행 애널리스트들이 여럿 모여 있었고 베트남 정부 측에서는 경제부 차관보가 직접 나왔습니다. 그의 눈빛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는 베트남의 미래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35세 미만이라고요. 젊고 성실하고 교육 수준도 나쁘지 않은 노동력이 풍부하다고요. 정치적으로 안정적이고 정책이 급변할 위험도 없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삼성이라는 글로벌 기업이 우리를 선택했다고요. 저는 그의 말에 빠져들었습니다. 삼성이 선택한 나라라는 한마디가 모든 의심을 날려버렸죠. 삼성은 당시에도 세계 최고의 전자기업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 기업이 동남아시아 전체를 훑고 최종적으로 베트남을 선택했다면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저는 박린성에 있는 삼성 공장 건설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초기 투자 규모만 $6억, 우리 돈으로 약 7천억 원이었죠. 광활한 부지에 공장 골조가 올라가고 있었고 한국인 엔지니어들과 베트남 노동자들이 함께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열기가 느껴졌어요. 뭔가 거대한 것이 시작되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현장 관계자가 설명해줬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고요. 앞으로 수조 원을 더 투자할 계획이라고요. 베트남을 글로벌 생산기지로 만들 거라고요. 저는 흥분했습니다. 이건 기회다. 베트남은 제2의 중국이 될 수 있다고 확신했죠. 홍콩으로 돌아온 저는 밤을 새워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어요. 베트남, 아시아의 숨겨진 보석이라고요. 삼성이 선택한 나라, 투자 적기라는 부제를 달았죠. 저는 베트남의 잠재력을 극찬했고 고객들에게 적극적인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그 보고서가 제 커리어를 만들었습니다. 상사는 제 분석력을 칭찬했고 고객들은 제 추천에 따라 베트남에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베트남 경제는 고공성장을 시작했죠. 저는 선견지명이 있는 애널리스트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베트남 관료들의 그 자신감 넘치는 눈빛 말이에요. 저는 그것을 열정으로 해석했지만 사실 그건 오만함의 씨앗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베트남 경제 성장의 주역이라는 착각, 외국 기업은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함이었죠. 그리고 그 씨앗은 15년 뒤 베트남 전체를 집어삼키는 재앙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저는 그때 그 징후를 읽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고 싶지 않았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베트남이 성공해야 제 보고서가 맞는 거였고 제 커리어가 빛나는 거였으니까요. 2010년 그 만찬장에서 저는 베트남의 미래가 밝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삼성은 어떻게 베트남을 아시아의 별로 만들었고 베트남은 어떻게 그 별을 스스로 추락시켰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예측은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제 예측보다 현실이 더 대단했어요. 삼성의 베트남 투자는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확대됐습니다. 2009년 첫 삽을 뜬 박민성 공장은 불과 1년 만에 완공됐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스마트폰 생산이 시작됐죠. 첫 해에만 1만 명을 고용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직접 고용만 센 숫자였어요. 삼성 하나가 들어오자 부품 업체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디스플레이 회사, 배터리 회사, 카메라 모듈 회사까지 줄줄이 따라온 거죠. 한국 협력사들도 대거 진출했습니다. 삼성을 따라 베트남에 공장을 세운 한국 기업만 200개가 넘었어요. 2011년 삼성은 베트남 전체 수출의 5%를 차지했습니다. 고작 2년 만에요. 베트남 정부는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섬유와 신발만 수출하던 나라에서 첨단 전자제품을 수출하는 나라로 도약하기 시작한 거였죠. 삼성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013년 박린성에서 남쪽으로 100km 떨어진 타이웅우엔성의 두 번째 공장을 착공했어요. 이번엔 규모가 더 컸습니다. 투자액만 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원이 넘었죠. 2014년 3월 두 번째 공장이 완공되면서 베트남은 삼성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핵심 거점이 됐습니다. 저는 매년 베트남 투자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제 보고서는 적중했어요. 2015년 삼성은 베트남 전체 수출의 15%를 담당했습니다. 단일 기업이 국가 수출의 15%를 책임진다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었죠. 갤럭시 시리즈의 절반이 베트남에서 만들어졌고 연간 1억 대가 넘는 스마트폰이 베트남 공장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베트남 경제는 말 그대로 날개를 달았습니다. 연간 성장률이 6%에서 7%를 기록했어요. 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 중 하나가 된 겁니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베트남의 등급을 올렸고 외국인 직접 투자가 폭증했습니다. 삼성의 성공을 본 글로벌 기업들도 베트남에 줄줄이 투자하기 시작했죠. 2018년 삼성은 또 한 번 투자를 확대했습니다. 이번엔 스마트폰뿐 아니라 가전제품까지 베트남에서 생산하기로 한 거예요. 투자액은 무려 17억 달러였습니다. 2020년까지 삼성의 베트남 누적 투자액은 3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직접 고용 인력만 16만 명이었고 협력업체까지 합치면 30만 명 이상이 삼성 생태계에서 일했어요. 삼성은 베트남 전체 수출의 20%를 담당했습니다. 휴대폰, 태블릿, 가전제품, 반도체까지 온갖 첨단 제품이 베트남에서 전 세계로 팔려나갔죠. 베트남은 이제 1인당 국민소득 3,0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10년 만에 3배가 성장한 겁니다. 저는 업계에서 베트남 전문가로 불렸습니다. 고객들은 제 말을 신뢰했고 제 추천에 따라 투자했으며 돈을 벌었습니다. 제 커리어는 승승장구했어요. 저는 베트남과 삼성의 관계가 완벽한 윈윈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 뭔가 이상한 기류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여름 저는 하노이를 다시 방문했어요. 정기적인 현지 조사 차원이었죠. 베트남 정부 관계자들과 미팅을 잡았습니다. 11년 전 저를 맞아줬던 그 경제부 차관보는 이제 차관으로 승진해 있었어요. 그를 다시 만났을 때 저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11년 전에 그 열정적인 눈빛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어요. 거만함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는 베트남 경제 성장에 대해 자화자찬을 늘어놓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빠르게 성장했는지. 이제 베트남은 글로벌 제조업 허브라고요. 저는 삼성의 기여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어요. 그가 말했죠.
삼성이요. 물론 고맙죠. 하지만 삼성이 베트남을 선택한 건 자기들한테 이익이 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값싼 노동력과 세금 혜택을 제공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삼성이 우리한테 더 고마워해야 하는 거죠. 저는 그 말에 살짝 불편함을 느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경제가 성장하면 자신감이 붙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건 오만함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뒤로 비슷한 말을 여러 곳에서 들었습니다. 베트남 언론에서도 삼성이 베트남 노동력을 착취한다는 식의 기사가 슬슬 나오기 시작했어요. 삼성이 벌어들이는 이익에 비해 베트남이 받는 게 너무 적다는 주장이었죠. 거리에서는 노동단체들이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임금을 올려라. 한국인 관리자를 줄여라. 기술을 이전하라는 구호가 등장했어요. 저는 이 모든 것을 성장통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경제가 발전하면 노동자들의 권리의식도 높아지는 법이니까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이런 분위기를 제어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요. 아니, 오히려 방관하고 있었고 때로는 부추기고 있었습니다. 2021년 제 보고서에도 저는 여전히 베트남을 최고의 투자처라고 추천했습니다. 위험 신호를 감지했으면서도 외면한 거예요. 왜냐하면 베트남이 무너지면 제 커리어도 무너지는 거였으니까요. 저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베트남의 오만함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으니까요. 2022년 초 제 책상 위에 한 통의 긴급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베트남 현지 파트너가 보내온 자료였어요. 저는 그 내용을 읽고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삼성의 법인세를 인상하겠다고 통보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기존 5%에서 15%로요. 3배나 올린 겁니다. 문제는 이게 계약 위반이라는 거였죠. 삼성이 베트남에 처음 투자할 때 양측은 명확한 계약을 맺었습니다. 10년간 법인세를 감면해주겠다고 문서에 명시돼 있었어요. 아직 3년이나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오보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정부가 공식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진 않을 거라고요. 하지만 며칠 뒤 삼성 측 관계자와 통화하면서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우리도 황당합니다. 계약서가 있는데 상황이 변했다는 말 한마디로 다 무시해버리네요. 저는 급히 하노이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했어요. 베트남 투자부 차관과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저를 만나주긴 했지만 태도가 예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계약서에 분명히 10년간 세금 감면이라고 명시돼 있지 않습니까? 이건 국제 비즈니스 관행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그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어요. 계약은 계약이고 현실은 현실입니다. 상황이 변했어요. 베트남 경제가 성장했고 우리도 이제 세수가 필요합니다. 외국 기업들도 적정한 세금을 내야죠. 적응하세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적응하라니요. 국가 간 계약을 휴지 조각 취급하면서 적응하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그의 눈빛에는 11년 전의 열정은 온데간데 없고 냉담함만 가득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022년 중반 베트남 정부가 또 다른 요구를 해왔어요. 이번엔 환경 규제였습니다. 갑자기 환경 기준을 대폭 강화하면서 삼성 공장의 추가 설비 투자를 요구한 거죠. 물론 환경을 지키는 건 중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방식이었어요.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준수 기한도 6개월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수천억 원어치 설비를 6개월 안에 갖추라는 거였어요. 안 그러면 조업 정지시키겠다는 협박까지 덧붙였죠. 삼성은 최대한 빨리 대응했습니다. 한국 본사에서 긴급 예산을 편성했고 설비를 들여왔어요. 베트남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으니까요. 하지만 베트남 정부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 말 이번엔 노동법 개정이 나왔어요. 최저임금을 20% 인상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며 휴가를 늘리라는 내용이었죠. 또다시 사전 협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어요. 삼성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하루아침에 20% 이상 오른 셈이었습니다. 생산성은 오히려 떨어졌고요.
근로시간이 줄어드니 같은 물량을 만들려면 인력을 더 뽑아야 했죠.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보고서를 믿고 베트남에 투자한 고객들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하지만 저는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일 거라고요. 베트남 정부도 삼성의 중요성을 알 테니 결국 타협점을 찾을 거라고요. 2023년 3월 충격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삼성 공장의 대규모 세무조사를 단행한 거예요. 수십 명의 세무 공무원이 공장에 들이닥쳤습니다. 회계 장부를 뒤지고 직원들을 조사하고 컴퓨터 파일을 복사해 갔어요. 명분은 탈세 의혹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구체적인 혐의는 제시하지 않았어요. 그냥 의심스러우니 조사한다는 식이었죠. 삼성은 매년 정기 감사를 받았고 세금도 성실히 납부했습니다. 탈세할 이유도 없었고 실제로 탈세한 적도 없었어요. 세무조사는 3개월 동안 질질 끌었습니다. 공장 운영에 엄청난 지장을 줬죠. 그리고 결과는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탈세 증거가 전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베트남 정부는 사과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사가 종료됐다는 통보만 했을 뿐이죠. 저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압박이었어요. 우리 말 안 들으면 언제든 이런 식으로 괴롭힐 수 있다는 경고였죠. 삼성을 길들이려는 의도가 명확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성장통이 아니었어요. 베트남 정부가 조직적으로 삼성을 쥐어짜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보고서를 수정하지 않았어요. 베트남 투자 등급을 낮추면 제 신뢰도가 추락할 테니까요. 저는 또다시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곧 찾아오게 됩니다. 베트남의 오만함은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었고 삼성의 인내심도 한계에 도달하고 있었으니까요. 2023년 8월 저는 홍콩 사무실에서 평소처럼 아시아 시장 동향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트남 현지 파트너에게서 긴급 연락이 왔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이클, 큰일 났어요. 베트남 정부가 삼성에 공식 문서를 보냈대요.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저는 서둘러 문서 4본을 입수했습니다. 내용을 읽는 순간 눈을 의심했어요. 차세대 반도체 핵심 기술을 베트남에 이전하라는 요구였습니다. 대가 없이 무상으로요. 그리고 만약 이를 거부하면 세금을 더 올릴 수 있고 공장 운영도 보장할 수 없다는 협박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건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강탈이었고 협박이었죠. 반도체 기술은 삼성이 수십 년간 수조 원을 투자해서 개발한 겁니다. 그걸 그냥 넘겨달라니요. 게다가 계약서 어디에도 기술 이전 의무는 없었어요. 그냥 베트남 정부가 갑자기 요구한 거였습니다. 저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이건 선을 넘은 거였어요. 아무리 베트남 경제가 성장했다고 해도 이런 요구는 국제 비즈니스 상식을 완전히 벗어난 거였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베트남 거리의 상황이었습니다. 2023년 중반부터 반환 시위가 조직적으로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노이와 호찌민 곳곳에서 수백 명씩 모여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진국이다. 한국은 필요 없다. 삼성 없이도 우리는 잘 산다. 한국은 베트남을 착취했다. 이제 우리 기술로 직접 만들면 된다. 저는 현지 영상을 보면서 경악했습니다. 놀라운 건 경찰이 이를 막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시위대를 보호하는 듯한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일부 정치인들은 아예 시위에 동참했어요. 카메라 앞에서 반환 구호를 외치며 표를 얻으려 했죠. 소셜미디어에는 삼성을 비난하는 게시물이 넘쳐났습니다. 가짜 뉴스도 난무했어요. 삼성이 베트남 노동자를 학대한다는 날조된 사진이 퍼졌고 삼성 공장에서 유독 물질이 유출됐다는 거짓 뉴스도 돌았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이를 바로잡지 않았어요. 진실을 밝히는 대신 침묵으로 일관했죠. 2023년 11월 삼성은 베트남 정부에 공식 서한을 보냈습니다. 내용은 정중했지만 단호했어요. 지난 15년간의 파트너십을 존중한다. 하지만 계약, 위반과 일방적인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법인세는 원래 합의한 대로 유지해달라. 기술 이전 요구는 철회해달라. 각종 행정 방해를 중단해달라. 만약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우리도 다른 선택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베트남 정부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콧방귀를 꼈습니다. 설마 진짜 떠나겠냐는 거였죠. 협상용 카드일 뿐이라고 판단했어요. 30조 원을 투자한 회사가 그걸 버리고 갈 리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베트남 언론은 삼성을 조롱했습니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 떠날 테면 떠나봐라는 식이었죠. 거리의 시위는 더 격렬해졌고 삼성 제품 불매 운동까지 확산됐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오히려 압박을 더 강화했어요. 법인세를 15%에서 25%로 추가 인상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지켜보며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삼성 본사 관계자에게 연락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분이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상황이 심각해 보이는데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베트남 정부와 협상이 가능할까요? 그가 한참 침묵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첸 씨, 우리도 더 이상은 못 참습니다. 15년간 30조 원을 투자하고 30만 명을 먹여 살렸는데 돌아온 게 이겁니다. 신뢰가 무너졌어요. 신뢰가 없으면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말에 무게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물었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가 대답했어요. 아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진 않을 겁니다. 조만간 알게 되실 거예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홍콩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어요. 뭔가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삼성이 조용히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걸 직감했죠.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도 설마 진짜 떠나겠어라고 생각했습니다. 베트남 정부처럼요. 30조 원을 버리고 갈 리 없다고요. 저도 같은 착각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착각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2023년 12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업계 지인에게서 이상한 소식을 들었어요. 이재용 회장이 뉴델리에 갔다더라는 거였죠.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글로벌 기업 총수가 해외 출장 가는 건 흔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이 출장이 철저히 비밀에 붙여져 있었다는 겁니다. 한국 언론은 물론이고 삼성 내부에서도 극소수만 알고 있었대요. 게다가 목적지가 하노이가 아니라 뉴델리였습니다. 베트남과 갈등 중인 시점에 왜 갑자기 인도로 갔을까요? 저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인도 쪽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캐기 시작했죠. 그리고 일주일 뒤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인도 총리 나렌드라 모디와 만났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3시간 동안 독대했다고요. 한 나라의 수장과 기업 회장이 3시간 동안 단둘이 대화한다는 건 심상치 않은 일입니다. 분명 뭔가 큰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어요. 저는 인도 정부 관계자를 수소문해서 면담 내용의 일부를 입수했습니다.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삼성이 인도에 1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제안한 겁니다. 우리 돈으로 약 13조 원이었죠. 베트남에서 생산하던 스마트폰의 절반 이상을 인도로 옮기겠다고요. 새로운 연구개발 센터도 인도에 세우겠다고요. 앞으로 10년간 인도를 삼성 글로벌 전략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겠다고요. 모디 총리는 즉석에서 화답했습니다. 인도 정부는 삼성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요. 세금 혜택은 물론이고 토지, 인프라, 인력까지 모두 제공하겠다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이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베트남과 달리 우리는 계약을 깨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죠. 삼성이 원하는 건 바로 그거였어요. 돈도 중요하고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신뢰가 필요했던 겁니다. 2024년 1월부터 삼성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에서의 신규 투자를 전면 중단했어요. 계획됐던 공장 증설도 취소했고 신규 채용도 동결했습니다. 대신 인도로 자금이 흘러 들어갔죠. 인도 현지 법인이 급격히 확대됐고 새로운 공장 부지를 물색하기 시작했어요. 2024년 3월 인도 정부와 정식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저는 계약 내용을 입수하고 베트남과 비교해봤어요. 차이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첫째, 세금 혜택이었어요. 인도는 생산량에 비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법으로 명시했습니다. 10년간 법인세를 5%로 유지한다는 조항도 계약서에 못을 박았죠.
베트남처럼 나중에 뒤집을 수 없도록 법적 강제력을 부여한 겁니다. 둘째, 인프라 지원이었어요. 삼성 공장 전용 전력선을 깔아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기가 끊겨서 공장이 멈추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장담했죠. 도로, 항만, 철도까지 모두 삼성에 맞춰 구축하겠다고 나섰어요. 셋째, 토지 무상 제공이었습니다. 필요한 만큼 얼마든지 쓰라는 거였어요. 환경 인허가까지 신속하게 처리해주겠다고 약속했죠. 넷째, 가장 중요한 건 신뢰였습니다. 인도는 민주주의 국가였어요. 법치가 작동하고 계약이 지켜지는 나라였죠. 정권이 바뀌어도 합의한 내용은 존중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베트남처럼 갑자기 룰을 바꾸거나 억지 요구를 할 위험이 적었어요. 물론 인도에도 문제는 있었습니다. 관료주의가 심하고 인프라가 부족하고 노동 생산성도 베트남보다 낮았죠.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어요. 인도는 약속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였죠. 게다가 인도는 어마어마한 시장이었습니다. 인구 14억 명, 베트남의 14배였어요. 베트남에서는 물건을 만들어서 배에 실어 수출해야 했지만 인도에서는 만들자마자 그 자리에서 팔 수 있었습니다. 물류비를 아끼고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였죠. 2024년 6월, 인도의 첫 대형 공장이 착공됐습니다. 우타르프라데시주 노이다 지역이었어요. 부지가 100만 평방미터가 넘었고 투자액은 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조 원이었습니다. 인도 정부는 약속대로 모든 걸 신속하게 처리해줬어요. 인허가는 한 달 만에 나왔고 전력선은 공장보다 먼저 깔렸으며 도로도 새로 뚫렸습니다. 모디 총리가 직접 착공식에 참석해서 카메라 앞에서 삼성을 극찬했어요. 한편 베트남에서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이 슬금슬금 생산 라인을 축소하고 있었는데도요. 신규 제품은 베트남이 아니라 인도에서 생산됐고 베트남 공장은 구형 모델만 만들었습니다. 직원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지만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몰랐어요. 베트남 정부는 여전히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설마 정말 떠날 거라곤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오만함은 끝까지 계속됐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제가 추천했던 베트남이 버림받으려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폭풍은 이미 시작됐고 그 폭풍이 베트남을 강타하는 건 시간 문제였으니까요. 2024년 12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삼성전자가 공식 발표를 했어요. 베트남 생산 물량의 50% 이상을 인도로 이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뉴스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예상은 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폭탄 선언이었죠. 금융시장은 즉각 반응했어요. 베트남 관련 주식이 폭락했고 제 고객들의 포트폴리오도 순식간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관계자들이 황급히 삼성에 연락했어요. 하지만 이미 결정된 사항이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선 거였죠. 불과 1년 전만 해도 떠날 테면 떠나봐라고 조롱하던 그들이 이제는 제발 다시 생각해달라고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늦었어요. 베트남 언론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삼성 없어도 우리는 잘 산다고 외치던 매체들이 이제는 삼성 떠나면 큰일이라고 아우성쳤어요.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공허하게 울릴 뿐이었습니다. 2025년 1월부터 본격적인 이전이 시작됐습니다. 베트남 공장의 생산 라인이 하나씩 멈췄어요. 장비가 해체됐고 컨테이너에 실려 항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인도로 배송됐죠. 15년간 베트남 경제를 떠받쳐온 삼성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에게 해고 통보가 전달됐어요. 처음엔 몇백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매주 규모가 커졌어요. 몇천 명, 몇만 명으로 불어났죠. 결국 30만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됐습니다. 직접 고용 직원 16만 명, 협력업체 직원 14만 명이었어요. 저는 박린성 현지 취재 영상을 봤습니다. 공장 앞에서 울고 있는 노동자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한 중년 여성이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여기서 일했어요. 이 회사 덕분에 아이들 학교 보내고 집도 샀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그 영상을 끝까지 볼 수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협력업체들이었어요. 삼성에 부품을 납품하던 1200개 회사가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도 있었고 베트남 기업도 있었으며 다른 나라 기업도 있었죠. 이들은 매출의 대부분을 삼성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삼성이 떠나면 이들도 따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5년 3월 협력업체들의 대이동이 시작됐어요. 디스플레이 부품을 만들던 한국 회사가 공장을 닫고 인도로 갔습니다. 카메라 모듈을 만들던 대만 회사도 짐을 쌌죠. 배터리 케이스를 만들던 베트남 회사는 어쩔 수 없이 폐업했어요. 인도까지 따라갈 자금이 없었거든요. 물류 회사들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삼성 물량이 사라지자 트럭이 놀기 시작했어요. 직원을 해고하고 차량을 팔아치웠죠. 포장재를 만들던 회사도 문을 닫았고 금형을 만들던 회사도 직원을 정리해고했습니다. 삼성이라는 거대한 나무가 뿌리째 뽑히자 그 주변의 모든 생태계가 무너진 거예요.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은 박린성과 타이응우엔성이었습니다. 삼성 공장이 있던 두 도시였죠. 박린성의 경우 지역 경제의 60%가 삼성과 관련돼 있었어요. 삼성이 떠나자 도시 전체가 텅 비기 시작했습니다. 공장 지대는 유령 도시로 변했어요. 불 꺼진 공장 건물들이 줄지어 있었고 출퇴근 시간에 붐비던 도로는 한산해졌습니다. 식당과 가게들이 하나둘 문을 닫았어요. 일하는 사람이 없으니 손님도 없었던 거죠. 그리고 제게도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제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어요. 고객들이었습니다. 첸 씨, 당신 말 믿고 베트남에 투자했는데 이게 뭡니까? 손실이 30%가 넘었어요. 책임질 겁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어요. 제가 15년간 베트남을 최고의 투자처라고 추천했고 고객들은 제 말을 믿고 돈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돈이 녹아내리고 있었죠. 상사가 저를 불렀어요. 그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마이클, 자네 보고서 때문에 우리 회사가 큰 손실을 입었네. 고객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어. 어떻게 책임질 건가? 저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커리어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20년간 쌓아온 명성이 한순간에 먼지가 되어 사라지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제 잘못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베트남의 자충수였다는 거요. 오만함이 낳은 재앙이었어요. 신뢰를 저버린 대가였죠. 그리고 베트남의 진짜 지옥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삼성이 떠난 빈자리는 상상 이상으로 거대했고 그 구멍을 메울 방법은 어디에도 없었으니까요. 2025년 하반기 베트남 경제는 자유다카를 시작했습니다. 삼성이 떠난 충격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매일 아침 베트남 경제 지표를 확인했습니다. 숫자들이 무섭게 떨어지고 있었어요. 마치 끊어진 엘리베이터가 지하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죠. 우선 수출이 급감했습니다. 2024년까지 베트남의 연간 수출액은 3,500억 달러였어요. 그중 삼성이 700억 달러를 담당했죠. 무려 20%였습니다. 삼성이 떠나자 이 700억 달러가 증발했어요. 2025년 베트남 수출액은 2,800억 달러로 줄었습니다. 전년 대비 20% 급감한 거죠. 수출 감소는 곧 경제 전체의 침체로 이어졌습니다.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급락했어요. 2024년까지 6% 이상이던 성장률이 2025년에는 2%대로 떨어졌습니다. 일부 전망에서는 1%대까지 내려갈 거라고 예측했죠. 실업률이 폭등했습니다. 삼성과 협력업체에서 일하던 3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어요. 이들을 흡수할 다른 산업이 없었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20%를 넘어섰죠.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가 없었어요. 거리에는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소비가 위축됐어요.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지갑을 닫았습니다. 식당과 카페의 손님이 뚝 끊겼고 백화점과 쇼핑몰도 한산해졌죠. 매출이 반토막 나자 자영업자들도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문을 닫는 사람이 속출했어요. 그러자 또 실업자가 늘어났고 악순환이 시작된 거죠. 부동산 시장도 붕괴했습니다. 박린성과 타이응우엔성의 집값이 50% 이상 폭락했어요. 팔려고 내놓아도 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전세금을 떼이는 사람이 급증했죠. 건설 중이던 아파트 공사가 중단됐어요. 건설사들이
자금난에 빠진 거예요. 분양받은 사람들은 집도 못 받고 돈만 날렸습니다. 금융 시스템도 흔들렸어요. 은행들의 부실 채권이 급증했습니다. 기업 대출과 개인 대출이 동시에 부실화됐죠. 일부 중소은행은 파산 위기에 몰렸어요. 정부가 긴급 지원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외국인 투자도 급감했어요. 삼성 사태를 지켜본 다른 외국 기업들이 베트남을 의심하기 시작한 거죠.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에 투자할 수 없다는 인식이 퍼졌어요. 신규 투자는 뚝 끊겼고 일부 기업들은 베트남에서 철수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 증시는 폭락했어요. 주가 지수가 30% 넘게 떨어졌습니다.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갔고 개인 투자자들도 패닉 상태에 빠져 주식을 팔아치웠죠. 환율도 급등했어요. 달러 대비 베트남 동화 가치가 20% 하락했습니다. 수입 물가가 뛰면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됐고 서민들의 생활고가 심화됐죠. 국가 신용 등급도 하락했습니다. 국제 신용 평가사들이 베트남의 등급을 강등했어요. 투자 부적격 등급으로 떨어질 위험도 제기됐죠. 그러자 국채 금리가 급등했습니다. 정부가 돈을 빌리는 비용이 크게 늘어난 거예요. 재정 적자가 확대됐어요. 정부는 세수는 줄고 지출은 늘어나는 이중고에 시달렸습니다. 실업자 지원, 부실 기업 구제, 금융 시스템 안정화에 막대한 돈이 들어갔죠. 하지만 세금은 제대로 거치지 않았어요. 기업들이 적자를 내고 소비가 위축되면서 세수가 급감한 거죠. 사회 불안도 높아졌습니다. 실업자들의 불만이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거리에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반환 시위가 아니라 정부 규탄 시위였어요. 일자리를 달라, 경제를 살려라는 구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베트남 언론도 태도를 180도 바꿨어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삼성 없어도 우리는 잘 산다고 외치던 매체들이 이제는 삼성을 그리워하는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삼성이 떠난 게 실수였다. 정부가 오판했다는 보도가 나왔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2026년 초 베트남 정부는 마지막 수단을 꺼내 들었어요. 삼성에 돌아와 달라고 애걸하기 시작한 겁니다. 베트남 총리가 직접 나섰어요. 한국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고 이재용 회장에게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모든 조건을 다 들어주겠다. 세금도 깎아주고 규제도 풀어주고 원하는 거 다 해주겠다는 제안이었죠. 하지만 삼성의 답변은 냉정했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였어요. 이미 인도에 막대한 투자를 했고 생산 라인도 다 옮겼으며 현지 인력도 다 뽑았습니다. 무엇보다 신뢰가 회복되지 않았어요. 삼성 관계자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번 계약을 깬 상대를 어떻게 다시 믿을 수 있겠습니까? 비즈니스는 신뢰가 기본입니다. 그 신뢰가 무너졌어요. 아무리 좋은 조건을 제시해도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신뢰는 한 번 깨지면 회복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베트남은 15년간 쌓은 신뢰를 단 2년 만에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그 대가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한때 아시아에 떠오르는 별이라 불리던 베트남이 이제는 경고 사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만함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보여주는 교과서적 사례로요.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제 자신도 돌아보게 됐어요. 저도 베트남처럼 오만했던 건 아닐까 하고요. 2026년 1월 저는 싱가포르에 있었습니다. 아시아 투자 컨퍼런스에 연사로 초청받은 거였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제 발표 주제는 베트남 경제 위기의 교훈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강력하게 추천했던 나라의 몰락을 제 입으로 분석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컨퍼런스 장소인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 대연회장에는 500명이 넘는 투자자와 애널리스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무대 위에 올라가 객석을 바라봤어요. 그 중에는 제 보고서를 믿고 베트남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고객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느껴졌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20년간 이 업계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투자 기회를 분석해왔습니다. 그 중에서 베트남은 제가 가장 확신했던 나라였어요. 젊은 노동력, 정치적 안정성, 그리고 삼성이라는 든든한 닻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베트남이 제2의 중국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어요. 객석이 술렁였습니다. 애널리스트가 공개 석상에서 자신의 오판을 인정하는 건 흔한 일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저는 베트남의 성장만 봤지. 그 성장 뒤에 숨은 오만함을 보지 못했습니다. 베트남 관료들의 자신감 넘치는 눈빛을 열정으로 해석했지만 사실 그건 오만함의 씨앗이었어요. 저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제 고객들이 치르게 했죠. 저는 무대 스크린에 2장의 사진을 띄웠습니다. 왼쪽은 텅 빈 베트남 박민성 공장 지대였고 오른쪽은 활기 넘치는 인도 노이다 공장이었어요. 같은 기업, 같은 투자 규모, 하지만 완전히 다른 결과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신뢰예요. 저는 베트남 사태에서 얻은 교훈들을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첫째, 신뢰는 가장 강력한 자본입니다. 기술도 중요하고 노동력도 중요하고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신뢰가 없으면 모든 게 무너져요. 베트남은 15년간 쌓은 신뢰를 단 2년 만에 무너뜨렸습니다.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며 불합리한 요구를 반복했죠. 그 결과 삼성뿐 아니라 다른 모든 외국 기업들도 베트남을 불신하게 됐어요. 둘째, 글로벌 기업은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직 이익과 안정성을 따라 움직여요. 베트남은 삼성이 30조 원을 투자했으니 떠나지 못할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냉정하게 계산했어요. 이미 쓴 돈보다 앞으로의 손실이 더 크다면 과감히 떠나는 게 맞다고 결론 내린 거죠. 셋째, 대체 불가능한 나라는 없습니다. 베트남은 자신들이 유일한 선택지라고 착각했어요. 하지만 인도가 있었고 인도네시아가 있었으며 멕시코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특별하다고 착각하는 순간 버림받아요. 넷째, 고의를 권리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삼성의 투자는 고의가 아니라 상호 이익을 위한 비즈니스였어요. 하지만 베트남은 그것을 당연한 권리라고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의 기여를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관계는 끝나요. 다섯째, 오만함은 언제나 몰락으로 이어집니다. 베트남 정부는 단기적인 정치적 이득을 위해 반기업 정서를 부추겼어요. 외국 기업을 때리면 표가 된다고 생각한 거죠.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앙이었습니다. 저는 발표를 마무리하며 말했습니다. 베트남의 비극은 단순히 한 기업의 이전이 아닙니다. 국제 경제의 냉혹한 현실을 보여준 사건이에요. 신뢰를 잃으면 자본이 떠나고 자본이 떠나면 경제가 무너집니다. 베트남이 바로 그 산증인이죠. 반면 인도는 새로운 기회를 잡았습니다. 삼성은 이제 인도를 글로벌 전략의 핵심 거점으로 삼고 있어요. 앞으로 10년간 20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할 계획입니다. 인도 경제는 날개를 달았고 베트남 경제는 추락하고 있어요. 불과 2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역전이 일어난 겁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이번 사태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고객들의 신뢰, 20년간 쌓아온 명성,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한 확신까지요. 하지만 저는 이 경험을 통해 가장 중요한 교훈을 얻었어요. 겸손해야 한다는 겁니다. 시장을 안다고 자만하는 순간 시장에 당합니다. 베트남처럼요. 발표가 끝나고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박수 소리 속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교훈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요. 컨퍼런스가 끝난 뒤 한 젊은 애널리스트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가 물었어요. 첸 선생님, 베트남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한동안은 어려울 겁니다.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는 데는 최소 10년 이상 걸릴 거예요. 그 사이 인도와의 격차는 더 벌어지겠죠. 역사의 분기점을 잘못 선택한 대가는 그만큼 가혹합니다. 저는 호텔 창문 너머로 싱가포르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사이로 베트남의 어두운 공장 지대가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 대비가 주는 교훈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신뢰가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약속을 지키며 장기적 관계를 중시해야 해요. 오만함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베트남이 그 증거죠. 이것이 제가 20년 경력을 통해 가장 비싼 값을 치르고 배운 교훈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였어요.